전 남편과 내가 이혼하던 날 아들은 아빠를 따라 미국에 가겠다고 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아들을 배웅할 때 녀석은 내 손에 몰래 은행카드 하나를 쥐어주며 속삭였다. 엄마, 이 안에 50억 원 들어있어. 비밀번호는 엄마 생일이야.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줘. 나는 서울가정법원의 조정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누군가 온기를 전부 빨아들인 듯 차가운 공기 속에는 낡은 서류 냄새와 오래된 나무 냄새, 그리고 천장에서 느릿하게 돌아가는 선풍기 소리만이 가득했다. 백색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쏟아져 내려 사람들의 얼굴을 창백하게 만들고 모든 것을 무심하고 날카롭게 보이게 했다. 나는 이혼이 단순히 결혼 생활의 종말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나는 이혼이 한 여자의 평생에 내려지는 선고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높은 자리에 앉은 조정위원은 나를 내려다보며 망치로 신경을 때리듯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물었다. 김서연 씨 아들 박민우 군의 양육권에 대해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고개를 들자 나무 테이블 저편에 전 남편 박민준이 보였다. 15년을 함께 살았던 남자. 가난했던 시절 내 손을 잡고 수많은 날을 함께 걸었던 남자. 돌아가신 부모님의 영정 앞에서 평생 나를 아끼겠다고 맹세했던 남자였다. 지금 그는 빳빳하게 다려진 흰 셔츠를 입고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앉아 있었다. 손목에는 값비싼 시계가 번쩍였다. 그는 한때 사랑했던 사람을 보는 눈빛으로 나를 보지 않았다. 그는 나를 이제는 쓸모없어져 치워버려야 할 낡은 골동품처럼 쳐다봤다. 민준의 옆에는 내 아들 12살 민우가 앉아 있었다. 여전히 그 얼굴, 그 콧날, 그 눈매. 7은 나를, 3은 아빠를 닮은 아이. 하지만 오늘 민우는 짙은 남색의 작은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긴 채 입술을 꾹 다물고 있었다. 그 눈빛은 너무나 차가워서 마치 누군가 내 심장에 얼음물을 한 바가지 쏟아부은 것 같았다. 아이는 마치 동맹이라도 맺은 듯 민준의 옆에 앉아 있었다. 민준의 변호사가 일어섰다. 그는 마치 암기라도 한 듯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유창하게 말했다. 그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넘기며 종이 한 장 한 장을 칼날처럼 휘둘렀다. 그는 깨끗하고 정중하지만 잔인한 단어들로 나에 대해 말했다. 나는 안정적인 직업이 없다. 경제적으로 의존적이다. 양육 기술이 부족하다. 아이에게 최적의 성장 환경을 제공할 수 없다. 그들의 말은 마치 살과 피를 가진 한 명의 어머니가 아닌 진열대의 상품을 평가하는 것 같았다. 반박하고 싶었다. 지난 15년간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살아왔다고 말하고 싶었다. 민준이 당신은 가정만 신경 써.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게라고 말했기에 안정적이던 직장을 그만뒀다. 민준이 여자가 부엌일이랑 애들 말고 신경 쓸 게 뭐가 있어라고 말했기에 친구들과의 약속도 젊은 시절의 취미도 모두 포기했다. 나는 민준이 마음 놓고 비즈니스 전쟁터로 뛰어들 수 있도록, 민우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따뜻하게 잠들 수 있도록, 집이 언제나 정돈되어 있도록 모든 것을 했다. 하지만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 내밀 월급 명세서라도 있나? 대조할 계약서라도 있나? 내게 있는 것이라곤 아들이 열날 때 밤새 간호했던 기억, 남편을 기다리며 차려놓았던 저녁상, 무시당할 때마다 삼켜야 했던 눈물뿐이었다. 그런 것들은 종이로 인쇄할 수 없었다. 목이 바싹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입술을 달싹이며 한마디라도 내뱉으려 애썼다. 내가 겨우 저는 이라고 한 글자를 내뱉었을 때 민우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조정실 전체가 숨을 죽였다. 나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아들을 바라봤다. 나는 한 줄기 망설임, 구조를 요청하는 눈빛, 그 작은 어깨의 미세한 떨림이라도 기다렸다. 아무것도 없었다. 민우는 조정위원을 똑바로 쳐다보며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이 대답을 준비한 것처럼 무서울 정도로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아빠랑 살고 싶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똑똑히 들었지만 내 귀에는 유리가 깨지는 소리만 들렸다. 민우는 여전히 태연하게 말을 이었다. 아빠는 저를 좋은 학교에 보내주실 수 있고 제 미래를 책임져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저에게 아무것도 해주실 수 없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 말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서가 아니라 그 말을 한 것이 내 아들의 목소리였기 때문이다. 내가 품에 안고 자장가를 불러주고 울 때마다 이마에 입 맞춰주고 숙제를 하기 위해 밤새 옆에 앉아주고
친구들에게 괴롭힘 당할까 걱정하고 슬퍼할까봐, 부족할까봐 늘 마음 졸였던 내 아이. 나는 민우를 보며 아이가 단지 화가 났거나 누군가의 영향을 받았거나 홧김에 말하는 것이라는 작은 증거라도 찾으려 애썼다. 하지만 민우는 나를 보지 않았다. 아이는 테이블 아래를 내려다볼 뿐 마치 내가 전혀 모르는 타인인 것처럼. 저편에서 민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아주 작은 미소였지만 그 의미를 이해하기엔 충분했다. 그가 이겼다. 그가 더 좋은 아버지라서 이긴 것이 아니었다. 그가 더 부유하고 더 강하고 더 유능한 변호사팀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쓸모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릴 만큼 정교한 시스템을 가졌기 때문에 이긴 것이었다. 등 뒤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한때 우리 집에서 밥을 먹고 파티에서 나에게 웃어주었던 얼굴들이 이제는 동정 혹은 고소하다는 눈빛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저 밧줄 하나가 내 가슴을 옥죄는 것 같았다. 숨을 쉴수록 더 아팠다. 조정위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가를 기록했다. 종이 위를 긁는 펜 소리가 내 자존심을 베는 칼소리처럼 들렸다. 벌떡 일어나 아들을 끌어안고 민우야. 무슨 소리 하는 거니? 라고 소리치고 싶었다. 아이를 내 쪽으로 끌어당기고 싶었다. 하지만 내 다리는 시멘트에 박힌 듯 무거웠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자식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잃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이가 이 방을 떠날 필요도 없었다. 그저 일어나 한마디를 내뱉는 것만으로 나와 아이 사이의 모든 것이 끊어져 버렸다. 조정은 칼로 베어내듯 순식간에 끝났다. 나는 뜨거운 햇살 속으로 법원을 걸어 나왔다. 눈을 찡그려도 눈이 부실 만큼 강렬한 햇살이었다. 사람들은 햇살이 따뜻하고 생명력이 넘친다고 말한다. 그날 나에게 햇살은 세상은 여전히 흘러가고 오직 나만이 버려졌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따귀와도 같았다. 민주는 앞서 걸었다. 그는 마치 전리품을 챙기듯 민우의 어깨에 팔을 둘렀다. 그는 유학에 대해, 미국에 있는 어느 학교에 대해, 찬란한 미래에 대해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다. 민우는 작은 캐리어를 끌며 아빠 옆에서 조용히 걸었다. 나는 그 뒤를 따랐다. 나는 울지 않았다. 눈물은 가슴속에서 얼어붙은 것 같았다. 타일 바닥을 걷는 내 발소리가 똑똑히 들렸다. 깨어날 수 없는 악몽 속을 걷는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다. 주차장에 이르자 민준이 멈춰서서 나를 돌아봤다. 그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더니 은행 카드 한 장을 뽑아 내밀었다. 마치 자선을 베푸는 듯한 목소리였다. 서연 씨, 이 카드에 2억 원 있어. 내가 아주 매정한 놈은 아니라는 뜻이야. 이거 가지고 살 곳 구해서 자리 잡아. 앞으로는 나와 아들 방해하지 말고. 나는 2억 원짜리 카드를 쳐다봤다. 많은 사람에게는 적지 않은 돈일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 나에게 그것은 설탕으로 포장된 마침표에 불과했다. 나는 손을 내밀지 않았다. 나는 민준을 똑바로 쳐다보며 나 자신조차 낯설게 느껴지는 메마르고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민준 씨,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세요? 민준이 피식 웃었다. 짧고 가시 돋친 웃음이었다. 서연 씨 아직도 의리나 정 같은 몽상에 빠져 사는군. 나한테 그런 건 10원짜리 가치도 없어. 나에겐 나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 부엌이나 들락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은 더 이상 그럴 자격이 없어.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지만 나는 여전히 울지 않았다. 그저 내 안에 무언가가 죽어버렸음을 느꼈다. 민준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희생은 존중받을 것이라는 어리석은 믿음이었다. 민준은 카드를 다시 집어넣고는 질렸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다. 그는 돌아섰고 민우도 돌아섰다. 내 아들은 뒤 한번 돌아보지 않고 아빠를 따라갔다. 나는 주차장 한가운데 홀로 서 있었다. 바람이 머리카락과 옷깃을 스치며 뼛속까지 시리게 했다. 얼마나 오래 서 있었는지 모르겠다. 그저 정문을 향해 발걸음을 옮길 때 두 다리가 더 이상 내 것 같지 않다는 것만 알았다. 머릿속에서는 민우의 한마디만 계속 맴돌았다. 엄마는 저에게 아무것도 해주실 수 없습니다. 만약 다른 남자가 그 말을 했다면 나는 비웃어줄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내 아들이 그 말을 했을 때 그 말은 흉터가 되었다. 보이지 않지만 건드리면 아픈 깊은 흉터. 그날 밤 나는 한때 보금자리라 불렀던 집으로 돌아가 짐을 쌌다. 그때서야 내 짐이 초라할 정도로 적다는 것을 깨달았다. 낡은 옷 몇 벌, 책 몇 권,
자질구레한 소품 몇 개. 집안의 대부분은 민준이 산 것이었고 이제 그는 당연하다는 듯 그것들을 자신의 소유로 여겼다. 나는 다투지 않았다. 다툴 힘도 남아있지 않았다. 민우는 나를 도우러 오지 않았다. 아이는 나를 마치 잉여 인간을 피하듯 피했다. 복도에서 아이의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내 심장은 희망으로 철렁했다가 아이가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지나갈 때마다 실망으로 곤두박질 쳤다. 나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어쩌면 내가 틀렸다고. 현모양처라는 이름 하나를 위해 내 인생을 걸었던 것이 잘못이라고. 그래서 그들의 인생에서 밀려났을 때 내게 남은 것은 빈손과 산산조각 난 심장뿐이라고. 하지만 나는 아직 몰랐다. 바로 그 잿더미 속에서 다른 생명의 싹이 조용히 움트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등을 돌렸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아들이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무언가를 내 손에 쥐어줄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그 집을 나섰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등 뒤에서 문이 닫히고 잠금새가 철컥하고 무심하게 울렸던 소리만 기억난다. 그것은 15년 결혼 생활의 마침표와도 같았다. 나는 낡은 캐리어를 끌었다. 바퀴가 복도 타일 위에서 덜컹거렸다. 모든 소음이 이제부터는 나 혼자뿐이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다. 나는 서울 변두리에 있는 작은 원룸을 구했다. 방은 비좁고 벽에는 습기가 차 있었으며 창문 너머로는 어두운 골목이 보였다. 하지만 내게는 선택권이 없었다. 나는 방구석에 캐리어를 내려놓고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벽에 등을 기댔다. 그때서야 나는 울었다. 한 번도 울어보지 못한 사람처럼 울었다. 나를 위해, 아들을 위해, 내가 잘못 살아온 인생을 위해. 그 후의 날들은 마치 흐릿한 비디오 테이프처럼 흘러갔다. 나는 대충 끼니를 때우고 잠을 설쳤다. 밤마다 어린 시절의 민우가 엄마 하고 외치며 내게 달려오는 꿈을 꿨다. 그러면 그 모습은 사라지고 법정에서의 차가운 표정으로 바뀌었다. 나는 흠뻑 젖은 땀과 함께 잠에서 깨어났고 심장은 세차게 뛰었다. 재판 일주일 후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의 목소리는 건조하고 단호했다. 내일 아침 비행기로 민우 데리고 공항 가. 오고 싶으면 일찍 와. 그는 내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전화를 든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었다. 아들이 아빠와 함께 떠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다. 내가 설 자리가 없는 세상으로 아들을 직접 배웅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민우가 캐리어를 끌고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뒤 내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모습만 떠올랐다. 결국 동이 트자마자 나는 내가 가진 옷 중에 가장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퀭한 얼굴을 가리기 위해 가볍게 화장을 한 뒤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버스를 탔다. 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아들을 배웅해야 한다고. 그것이 엄마로서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고. 국제선 출발 로비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비행 안내 방송이 무심하게 울려 퍼졌다. 전자 스크린에는 낯선 목적지들이 깜박였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체크인 카운터 근처에 서 있는 민준과 민우를 발견했다. 민준은 회색 정장에 단정한 넥타이 차림으로 아주 멋져 보였다. 옆에는 고급스럽게 차려입은 남자 몇몇이 있었는데 아마 사업 파트너나 친구들인 듯 했다. 그들은 마치 이별이 아니라 성공을 축하하는 출장이라도 되는 듯 시끌벅적하게 웃고 떠들었다. 민우는 아빠 옆에 서 있었다. 내가 기억하는 것보다 키가 더 커 있었다. 어깨는 벌어지기 시작했고 소년의 얼굴에서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많이 사라져 있었다. 아이는 작은 캐리어를 끌고 등을 꼿꼿이 세운 채 담담한 눈빛으로 서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서 멀지 않은 곳에 서 있었지만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나는 다가가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이 순간 모든 당부의 말은 군더더기일 뿐이고 심지어 우스꽝스럽기까지 했다. 잠시 후 민준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차례로 작별 인사를 했다. 로비에는 우리 세 사람만 남았다. 공기는 너무나 무거워서 내 심장 소리가 똑똑히 들릴 정도였다. 민준이 시계를 보더니 민우를 돌아봤다. 시간 다 됐네. 들어갈 준비해라, 아들.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나를 향해 돌아섰다. 재판 이후 처음으로 아이의 시선이 내게 닿았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나 자신조차 흉측하게 느껴질 만큼 일그러진 미소였다.
거기 가서 건강 잘 챙기고 밥도 잘 챙겨 먹어.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우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아이는 무언가 생각하는 듯 나를 몇 초간 바라보더니 갑자기 내게 다가왔다. 내가 반응하기도 전에 아이는 팔을 벌려 나를 꽉 안았다. 나는 얼어붙었다. 아이의 몸은 말랐지만 단단했고 그 팔은 너무나 강하고 진짜 같았다. 나는 아이가 어릴 때부터 옷에 사용하던 세제의 익숙한 냄새를 맡았다. 심장이 꽉 막히는 것 같았다. 나는 아들을 마주 안았다. 손을 놓는 순간 아이가 사라져버릴까봐 두려웠다. 그 짧은 순간 나는 민우의 손이 내 외투 주머니로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아이는 그 안에 차갑고 얇고 단단한 물건을 살며시 밀어 넣었다. 무슨 일인지 이해하기도 전에 민우는 나를 놓아주었다. 아이는 자기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내 얼굴에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울지 마. 누가 들을까 두려운 듯 아이의 목소리는 낮고 빨랐다. 엄마한테 전화할게. 그 말을 끝으로 아이는 아주 빠르게 돌아섰다. 캐리어를 끌고 보안 검색대 쪽으로 걸어갔다. 아이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민준이 나를 보았다. 그 눈빛은 읽기 어려웠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마지막 예의인 양 고개를 까딱하고는 아들을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크고 작은 두 뒷모습이 인파 속으로 섞여 들어가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들이 유리문 너머로 완전히 사라졌을 때 내 다리는 힘이 풀려 하마터면 주저앉을 뻔했다. 나는 몽롱한 상태로 택시에 올랐다. 창문으로 불어오는 바람에 정신이 조금 들었다. 그때서야 주머니 속의 단단한 물건이 생각났다. 내 손은 떨렸다. 나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것은 로고도 이름도 없이 차가운 숫자만 적힌 매끄러운 검은색 은행 카드였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왜 민우가 내게 이 카드를 줬을까? 12살짜리 아이가 어디서 은행 카드를 구했을까? 택시가 사거리 신호등에 멈춰 섰다. 나는 차 안에 앉아 카드를 꽉 쥔 채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로 온 문자 메시지였다. 나는 메시지를 열었다. 엄마 카드에 50억 들어있어. 비밀번호는 엄마 생일이야.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줘.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50억. 나는 그 메시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모든 글자는 익숙했지만 합쳐놓으니 무섭도록 비현실적이었다. 50억은 아이가 가질 수 있는 돈이 아니었다. 50억은 민준이 이런 식으로 내게 줄 돈도 아니었다. 민준이라면 내 얼굴에 던져버렸을 것이다. 비꼬는 말과 함께. 그는 절대 내 생일을 비밀번호로 쓰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민우밖에 없다. 하지만 민우는 어디서 돈을 구했을까? 머리가 윙윙거렸다. 흩어져 있던 기억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최근 반년 동안 민우는 컴퓨터와 함께 방에 틀어박혀 있는 시간이 잦았다. 내가 과일을 가져다 주면 아이는 황급히 모니터를 껐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글자와 기호들이 있었다. 나는 그저 컴퓨터 과제라고만 생각했다. 나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마치 시한폭탄을 들고 있는 기분이었다. 메시지는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줘라는 네 단어로 끝났다. 나는 그 의미를 아주 잘 알았다. 그것은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약속이었다. 법정에서 보여준 내 아들의 위장된 냉정함, 더 이상 믿지 않는 아빠와 함께 떠나기로 한 결심을 대가로 한 약속이었다. 차가 원룸 앞에 멈췄다. 나는 여전히 떨리는 다리로 차에서 내렸다. 나는 문을 닫고 커튼을 치고 바닥에 앉았다. 어둠이 나를 감쌌다. 그 어둠 속에서 은행 카드와 휴대폰 화면이 기이하고 차가운 빛을 발했다. 50억.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할 수도 있고 지옥으로 끌어내릴 수도 있는 숫자. 얼마나 오래 그렇게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다. 다만 그 순간부터 나는 한 가지를 깨달았다. 민우는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 아이는 아주 위험한 일을 하고 있었고 내가 계속 이렇게 주저앉아 울기만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내 아들을 배신하는 일이었다. 나는 일어섰다. 얼굴을 닦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내게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나는 어두컴컴한 원룸에서 오랫동안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오직 창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만이 얼룩진 벽을 비출 뿐이었다. 내 손바닥에 놓인 은행 카드는
마치 이 평범한 세상에 속하지 않는 낯선 물체처럼 차가웠다. 민우의 문자는 여전히 휴대폰 화면에 떠 있었다. 카드에 50억 들어있어. 비밀번호는 엄마 생일이야.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줘. 마지막 네 단어는 마치 밧줄처럼 내 심장을 단단히 묶어 지난 며칠간 나를 잠식했던 절망의 늪에서 끌어내 주었다. 나는 민우에게 다시 전화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아이가 낯선 번호로 문자를 보냈다는 것은 그 상황이 안전하지 않다는 의미임을 알았다. 민준에게 전화하는 것은 더더욱 엄두가 나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법정에서 그가 지었던 승리의 미소와 2억 원이 든 카드를 내밀던 차가운 눈빛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가 이런 식으로 내게 50억을 줄 리 만무했다. 그날 밤 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벽에 기대어 베개를 끌어안고 마치 새장 속에 갇힌 듯 생각이 맴돌았다. 이 카드가 진짜라면 50억은 어디서 났을까? 진짜가 아니라면 민우는 왜 이런 일을 했을까? 그리고 만약 진짜라면 민우가 연루된 일은 얼마나 심각한 것일까? 다음 날 아침 나는 한 가지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더 이상 추측이 아닌 사실을 알아야 했다. 나는 은행카드를 주머니에 넣고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쓴 채 가장 가까운 은행 지점으로 가는 버스를 탔다. 사람이 없는 시간을 골랐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는지는 몰랐지만 조심해야 한다는 본능이 속삭였다.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내 손은 땀으로 흠뻑 젖었다. 내 번호가 화면에 뜨자 나는 창구로 다가가 카드와 신분증을 내려놓았다.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말했다. 잔액 조회를 하고 싶습니다. 은행 직원은 젊은 여성이었고 능숙한 손놀림과 전문가다운 표정을 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 앞에 모니터를 뚫어져라 쳐다봤다. 심장이 너무 세차게 뛰어 창구 전체에 울릴 것만 같았다. 몇 초가 흘렀다. 평생처럼 길게 느껴지는 시간이었다. 여직원이 고개를 들고 정중하게 미소 지었다. 네, 고객님. 계좌 잔액은 50억 원입니다. 나는 귀가 먹먹해졌다. 주위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다. 50억. 사고도 장난도 아니었다. 그 숫자는 차갑고 구체적이며 명확하게 존재했다. 나는 카드를 돌려받고 반쯤 정신이 나간 상태로 은행을 걸어 나왔다. 한낮의 뜨거운 햇살에 현기증이 났다. 나는 은행 앞 벤치에 앉아 숨을 헐떡였다. 이 50억은 구원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물음표였다. 그리고 그 물음표는 곧장 민우에게로 향했다. 나는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다. 최근 반년 동안 민우는 변했다. 말이 줄었고 컴퓨터와 함께 방에 틀어박혀 있는 시간이 잦았다. 한 번은 무엇을 하냐고 물었더니 코딩을 배우고 있다고 했다. 나는 코딩이 뭔지 몰랐고 그저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했다. 나는 너무나 무심했다. 컴퓨터 모니터 뒤에 내가 닿을 수 없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나는 서재에서 민준이 통화하던 모습들을 떠올렸다. 내가 들어서자마자 황급히 전화를 끊던 통화들. 까닭 없이 신경질을 내던 날들. 긴장된 표정으로 늦게 귀가하던 날들. 그때는 그저 업무 스트레스라고만 생각했다. 이제야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맞춰지며 등골이 오싹해지는 그림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지만 섣불리 행동할 수도 없었다. 만약 민우가 정말로 위험한 일에 연루되었다면 내 한 걸음 한 걸음이 지극히 신중해야만 했다. 나는 짐을 꾸려 잠시 친정 부모님 댁으로 옮겼다. 그곳에서 나는 생각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확보했다. 부모님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나를 보셨지만 많은 것을 묻지는 않으셨다. 아마도 묻는 순간 내가 다시 무너져 내릴까 두려워하시는 듯했다. 친정집에서의 첫날 밤, 나는 내가 자랐던 예전 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은행카드와 휴대폰이 놓여 있었다. 나는 민우의 문자를 다시 열고 한 글자 한 글자를 읽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줘. 그 말은 아이가 아직 돌아올 수 없다는 뜻이었고 어딘가에 갇혀 있다는 뜻이었다. 나는 진작 했어야 할 첫 번째 일을 하기로 결심했다. 민준의 회사에 대해 알아보는 것. 예전에 내가 물을 때마다 그는 여자가 사업에 대해 뭘 안다고 물어라며 핀잔을 주곤 했다. 나는 그의 세상 밖에 서 있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안으로 들어가야만 했다. 나는 아버지의 컴퓨터로 민준의 투자회사에 대한 정보를 검색했다.
겉으로 보이는 모든 것은 아주 멋졌다. 언론은 칭송했고 프로젝트는 화려했다. 민준의 사진은 고급스러운 세미나에 등장했다. 하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기사들은 비전과 전략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했지만 자금 흐름이나 구체적인 파트너에 대해서는 매우 모호했다. 나는 무서운 사실 하나를 깨달았다. 민준의 세계는 마치 무대처럼 꾸며져 있었고 나는 그 무대 뒤편을 전혀 본 적이 없었다. 나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다. 기술도 모르고 금융도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나에게는 민준이 갖지 못한 것이 있었다. 나는 민우의 엄마였고 아들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종이와 펜을 꺼내 내가 기억하는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이상한 징후들, 민우의 변화, 민준의 통화들, 50억짜리 카드. 감정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했다. 이 순간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제게 힘이 되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저를 응원해주세요.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그 글들을 쓰면서 나는 혼자가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내 이야기는 단순히 버림받은 한 여자의 개인사가 아니었다. 이것은 세상의 수많은 어머니, 아내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었다. 나는 당분간 그 돈에 손대지 않기로 결심했다. 50억은 마치 잠자는 맹수처럼 카드 안에 조용히 있었다. 그것이 나를 구할지 아니면 나를 삼켜버릴지는 몰랐다. 하지만 나는 민우가 그것을 내게 보냈을 때 아이가 나에게 믿음을 걸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나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눈물은 진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오직 냉철함만이 아들을 구할 수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랫동안 창가에 앉아 깜박이는 가로등을 바라보았다. 머릿속에 한 가지 분명한 생각이 형성되었다. 조사해야 한다. 내가 누구이든 얼마나 약하든 나는 민우가 무엇을 마주하고 있는지 알아내야만 했다. 앞길은 분명 험난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걷지 않는다면 나는 아들을 영원히 잃게 될 것이다. 그날 밤 이후로 나는 더 이상 자신을 모호한 상태에 내버려 두지 않았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나는 한 가지를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민우는 아주 멀리 있고 아들은 오직 나에게만 의지하고 있다. 그 생각만으로도 심장이 바늘로 찌르는 듯 은근히 아파도 나는 몸을 일으켜야 했다. 나는 다른 눈으로 주위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민준의 집에서 그림자처럼 살며 따르는 것과 침묵하는 것에 익숙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보고 의심하고 숙고해야만 했다. 나는 내가 너무 사람을 믿었고 아내와 자식의 본분만 다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할 만큼 순진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어진 며칠 동안 나는 조용히 정보를 수집했다. 누구에게도 직접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아 조용히 읽고 듣고 기억했다. 나는 민준의 회사에 대한 기사들을 하나하나 다시 읽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세부 사항들에 주목했다. 그러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대부분의 대규모 프로젝트가 해외 투자와 관련이 있었다. 자본은 매우 빠르게 오갔지만 제품이나 실제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찾아볼 수 없었다. 나는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형태는 없지만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두려움이었다. 만약 내 의심이 사실이라면 민우는 극도로 위험한 환경에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내가 한 걸음이라도 잘못 내디디면 나뿐만 아니라 아들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다. 나는 혼자서 더 깊이 파고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도움이 필요했다. 하지만 누구에게? 공동의 친구들에게는 부탁할 수 없었다. 대부분이 민준의 인맥이었다. 증거라고는 직감과 은행 카드 한 장뿐인 지금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었다. 며칠 밤을 고민한 끝에 나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한 가지 결정을 내렸다. 흥신소에 의뢰하는 것. 나는 신중하게 찾았다. 함부로 고를 수 없었다. 후기와 댓글을 하나하나 읽고 믿을 만한 이름들을 종이에 적었다. 마침내 나는 을지로의 낡은 골목 깊숙한 곳에 있는 작은 사무실을 선택했다. 그 사무실은 큰 간판도 과시하는 분위기도 없었지만 내 주의를 끄는 한 가지가 있었다. 사람들은 그 사무실의 주인이 전직 경찰이었으며 불의를 못 본 척하는 것에 염증을 느껴 일찍 퇴직했다고 말했다.
비 오는 오후에 그곳을 찾아갔다. 골목은 흠뻑 젖어 있었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올라왔다. 나는 외투로 몸을 감싸고 작은 사무실로 들어섰다. 책상 뒤에 앉은 남자는 50대 중반쯤으로 다부진 체격에 날카롭지만 차갑지는 않은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는 나를 잠시 보더니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누구를 조사하고 싶으십니까?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전 남편의 회사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그는 더 묻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내게 앉으라고 손짓했다. 나는 이야기했다. 재판부터 공항에서의 포옹, 50억짜리 카드까지. 나는 내 두려움을 숨기지도 미화하지도 않았다. 그저 내가 아는 사실 그대로를 말했다. 남자는 조용히 들으며 가끔 몇 줄을 메모했다. 내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의자에 등을 기댔다. 침묵이 흘렀다. 아십니까? 그가 천천히 말했다. 이런 사건은 큰돈이 얽히고 해외로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단순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준비는 되셨습니까?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준비가 안 됐다면 여기 앉아있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는 나를 잠시 더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맞겠습니다. 하지만 미리 말씀드리지만 일단 시작하면 매우 위험할 수 있고 당신이 진실을 아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나는 가방에서 현금 뭉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성금입니다. 저는 진실만 필요합니다. 얼마가 들든 상관없습니다. 그는 돈을 보지 않고 오직 나를 보았다. 그의 눈빛은 예전에 아버지가 어렵지만 옳은 일을 결심하셨을 때의 눈빛을 떠올리게 했다. 돌아가세요. 소식이 있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 흥신소 사무실을 나서며 나는 심장이 더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이 결정이 나를 어디로 이끌지는 몰랐지만 적어도 나는 수동적인 피해자의 자리에서 벗어났다. 기다림의 나날들은 내 인생에서 가장 긴장되는 시간들이었다. 나는 외출을 줄이고 생활 습관을 바꿨다. SNS를 사용하지 않고 아무것도 올리지 않았으며 불필요한 사람들과 연락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어떤 밤에는 밖에서 나는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 잠에서 깨곤 했다. 그 사이 민우는 딱 한 번 전화했다. 통화는 매우 짧았고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담담했다. 엄마 걱정 마. 나 괜찮아. 나는 묻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꾹 참고 그저 엄마는 널 믿어라고만 말했다. 통화가 끝나고 나는 오랫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나는 내 아들이 유일하게 속여야 할 관객인 아빠를 상대로 연극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나는 그 연극을 망쳐서는 안 되었다. 어느 날 저녁 내가 방에 홀로 앉아 있을 때 전화가 울렸다. 흥신소 번호였다. 나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전화를 받았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다급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제가 찾아낸 것들이 좋지 않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말씀하세요. 그는 잠시 멈췄다가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말했다. 전 남편의 회사는 자금 세탁과 연관된 정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혼자만이 아닙니다. 나는 귀가 먹먹해졌다. 준비는 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듣게 되자 현기증이 났다. 자금 세탁. 그 두 단어는 단순한 범죄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감히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지하 세계로 통하는 문이었다. 계속 조사하겠습니다. 그가 덧붙였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극도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무도 믿지 마세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요. 통화가 끝나고 나는 멍하니 앉아 눈앞의 허공을 응시했다. 머릿속에는 민우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내 아들은 폭풍의 한가운데에 있었고 그 폭풍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 순간부터 내게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흥신소 남자의 전화 이후 나는 깊은 잠을 잘 수 없었다. 눈을 감을 때마다 자금 세탁이라는 두 단어가 가슴을 짓누르는 돌덩이처럼 무겁게 떠올랐다. 나는 내 인생이 부엌과 가족, 한 가정주부의 소소한 걱정거리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했었다. 돈이 부유함 뿐만 아니라 침묵과 피까지 살 수 있는 지하 세계의 개념들과 마주하게 될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 나는 생활을 늦추고 행동 하나하나에 더욱 신중해졌다.
휴대폰 유심을 바꾸고 외출을 줄였으며 익숙한 가게에도 가지 않았다. 흥신소 남자가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작은 실수 하나만으로도 내가 표적이 될 수 있음을 알았다. 나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민우였다. 아이는 아주 멀리 내가 그 본질마저 의심하기 시작한 잔인한 아버지의 소나기에 있었다. 며칠 후 흥신소 남자가 다시 전화했다. 이번에는 그의 목소리가 더 낮고 신중했다. 김서연 씨 전 남편 회사의 거래 내역 몇 건을 추적해봤습니다. 여러 중개회사를 거쳐 해외에서 돈이 사라집시오. 수법이 아주 정교합니다. 나는 한 글자 한 글자를 조용히 들었다. 민우와 관련이 있나요? 나는 심장이 쥐어짜이는 듯한 고통 속에서 물었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 단 1초였지만 대답이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기에 충분했다.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민우 군이 어른들이 드러내고 싶지 않아 하는 몇 가지를 알고 있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다. 컴퓨터 모니터 앞에 고개를 숙인 민우의 모습.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문자들. 모든 것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내 아들은 우연히 이 일에 휘말린 것이 아니었다. 아이는 사건의 중심에 아주 가까이 있었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흥신소 남자가 말을 이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 번호로 저와 연락하지 않는 편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기다리세요. 그리고 당신이 무언가 알고 있다는 것을 절대 드러내지 마세요. 통화가 끝나고 나는 책상에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두 손이 가늘게 떨렸다. 기다리는 것. 지금 나에게 그것은 가장 어려운 일이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나는 민우에게서 올지 모를 문자나 전화, 혹은 그보다 더 끔찍한 긴 침묵을 두려워했다. 민주는 내게 전화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위협적인 말보다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나는 민준 같은 사람이 일단 승기를 잡으면 제거했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바로 그 무관심이 나를 소름 돋게 했다. 그것은 마치 폭풍 전의 고요와도 같았다. 나는 부모님 앞에서는 평범한 척 애썼다. 50억, 흥신소, 자금 세탁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부모님은 연세가 많으셨다. 그분들이 걱정 속에서 살게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나를 위해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매 끼니를 챙겨주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 나는 만약 모든 일이 잘못되면 내가 그분들을 지킬 힘이 남아있을까 자문했다. 어느 날 오후 옛방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민우가 책상 서랍에 숨겨둔 작은 노트를 발견했다. 파란색 표지의 노트는 가장자리가 달아 있었다. 나는 망설이며 그것을 손에 들었다. 사생활의 경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결국 어머니의 본능이 이겼다. 나는 노트를 펼쳤다. 안에는 일기가 아니라 짧고 단편적인 기록들이 있었다. 시간, 장소, 몇몇 이니셜, 그리고 내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숫자들. 하지만 직감적으로 이것이 아이들의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마지막 페이지에 민우는 내 심장을 먹게 하는 한 문장을 적어 놓았다. 만약 엄마가 이걸 읽게 된다면 모든 일이 내 통제를 벗어났다는 뜻이야. 나는 침대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쏟아져 나왔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다. 내 아들은 최악의 상황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정작 엄마인 나는 마음속으로 아들을 원망하고 고통스러워하기만 했다. 그날 밤 나는 제목도 서명도 없는 이메일 한 통을 받았다. 첨부 파일 하나와 짧은 한 줄만 있었다. 당신 아들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조사하지 마시오. 나는 화면을 보며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이것은 더 이상 의심이 아니었다. 나는 감시당하고 있었다. 나는 즉시 컴퓨터를 끄고 인터넷 선을 뽑은 뒤 오랫동안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나에게 경고를 보낼 만큼 가까운 곳에 누군가의 손길이 뻗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순간 나는 내가 되돌아갈 수 없는 진짜 어둠 속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알았다. 만약 내가 멈춘다면 나는 더 안전해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민우는 만약 내가 계속한다면 나는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적어도 아들을 이 진흙탕에서 끌어낼 기회는 있다. 나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나는 더 이상 인내만 하는 여자가 아니었다. 나는 수십억 원의 거래 뒤에 숨은 자들만큼 똑똑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나에게는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것이 있었다. 모성애. 그리고 때로는 바로 그것이 사람을 가장 무모하게 만드는 힘이었다.
나는 서랍을 열어 은행 카드를 꺼냈다. 50억은 여전히 그곳에 조용히 있었다. 나는 조만간 이 돈을 써야 할 것임을 알았다. 부유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나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하늘은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다. 그 어둠 속에서 나는 마치 아주 먼 곳에 있는 민우에게 말하듯,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하듯 속삭였다. 엄마는 멈추지 않을 거야. 어디까지 가야 하든. 경고 이메일 이후 나는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법과 양심이 장식품에 불과한 자들의 게임에 완전히 발을 들여놓았다. 그 순간부터 나는 삶의 방식과 사고 방식까지 바꿔야 했다. 더 이상 아들의 전화를 기다리기만 하는 엄마가 아니라 두 모자의 운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했다.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기존의 모든 연락을 거의 끊는 것이었다. 사용하던 휴대폰을 버리고 다른 사람 명의로 된 새 유심을 샀다. SNS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 외출할 때마다 경로를 바꾸고 습관을 따르지 않았다. 때로는 씁쓸한 웃음이 나왔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쫓기는 사람처럼 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흥신소 남자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다. 나는 그가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 역시 위험에 처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 침묵은 그가 말한 것이 사실이라는 확신을 더해주었다. 민준의 회사는 평범한 투자 회사가 아니라 훨씬 더 거대한 시스템의 한 골이었다. 일주일 후 민우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번에는 아들의 목소리가 예전처럼 담담하지 않았다. 아이는 여전히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나는 깊이 억눌린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다. 엄마, 요즘 이상한 사람한테 연락 온 적 없어? 심장이 철렁했다. 나는 그 질문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아니, 엄마는 아무 일 없어. 나는 최대한 자연스러운 목소리를 유지하며 대답했다. 민우는 몇 초간 침묵했다. 무슨 일 있으면 꼭 나한테 말해야 해. 혼자서 아무것도 하지 마. 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아주 멀리 있는 내 아들이 정작 보호받아야 할 아이가 나를 걱정하고 있었다. 알았어. 너도 조심해. 아무도 믿지 마. 나는 말했다. 통화는 금방 끝났다. 나는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나는 민우가 황금 세장 속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았다. 밖은 돈과 편이 위장된 보호로 둘러싸여 있지만 안에는 감히 건드리는 자를 죽일 수 있는 비밀들이 있었다. 며칠 후 낯선 유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망설였지만 결국 전화를 받았다. 감정 없는 낮은 남자의 목소리였다. 김서연 씨, 박민준 대표의 지인입니다. 만나서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졌다. 무슨 일로요? 민우 군의 미래를 위해서죠. 모든 것이 너무 멀리 가는 것을 원치는 않으실 텐데요. 나는 즉시 알아차렸다. 이것은 제안이 아니었다. 이것은 부드러운 경고이자 위협이었다. 할 말 없습니다. 나는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방 안을 서성이며 머릿속은 팽팽한 기타줄처럼 긴장되어 있었다. 그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내가 가만히 있지 않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민우를 이유로 내게 접근했을 때 나는 내 아들이 인질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손발이 묶이지 않았을 뿐이었다. 나는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야만 했다. 계속해서 조용히 조사한다면 무언가 해보기도 전에 질식당할 것이다. 나에게는 매수되지 않을 만큼 강력하고 깨끗하며 강단 있는 사람이 필요했다. 하지만 누구도 맹목적으로 믿을 수는 없었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한 사람이 떠올랐다. 최 반장님, 아버지의 오랜 전우. 예전에 시골에 내려갈 때마다 아버지는 그분에 대해 말씀하시곤 했다. 경찰에 몸담았으며 성격이 강직하고 다른 사람의 피땀으로 불을 쌓는 자들을 가장 혐오하는 분이라고. 나중에 그분이 정근 가신 후로는 다시 뵙지 못했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 그분에 대한 이미지는 늘 정직이라는 두 단어와 연결되어 있었다. 나는 오랫동안 망설였다. 내가 무고한 사람을 이 진흙탕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그러다 민우를 생각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내 아들은 영원히 아빠와 그 배우 세력의 장기말이 될 것이다. 나는 최 반장님을 만나야겠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정식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었다.
감히 직접 전화할 수 없었다. 미행당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필요했다. 나는 이른 아침 시장에 가는 척 집을 나섰다. 여러 골목을 돌고 돌아 마침내 공원 근처의 작은 카페에 멈춰섰다. 나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오랫동안 주위를 살폈다. 아무도 따라오지 않는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다. 나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안부를 물은 뒤 슬쩍 최 반장님 이야기를 꺼냈다. 아버지, 그분이랑 아직 연락하세요? 그럼 요즘 퇴직하셨지만 옛 동료들이랑 자주 만나시지.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아버지, 그분 번호 있으세요? 아버지는 의심하지 않으셨다. 그는 내게 번호를 알려주시며 법률 자문이 필요하면 그분을 찾으라고 덧붙였다. 전화를 끊고 나는 오랫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 내 손에는 동아줄 하나가 있었다. 만약 내가 이것을 잡는다면 그것은 나와 민우를 무트로 끌어올릴 수도 있고 중간에 끊어져 둘 다 더 깊은 곳으로 떨어지게 할 수도 있었다. 나는 바로 전화하지 않았다. 준비가 필요했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다. 50억짜리 카드, 민우의 노트, 협박 이메일, 흥신소에서 얻은 단편적인 정보들. 나는 모든 것을 다 줄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저 상대가 믿을 만큼만, 하지만 그들을 즉각적인 위험에 빠뜨리지 않을 만큼만 주어야 했다. 그날 밤 나는 꿈을 꿨다. 민우가 두꺼운 유리벽 뒤에 서서 나를 부르며 손을 두드렸지만 나는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었다. 나는 달려가 유리를 두드리며 아들의 이름을 외쳤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다. 나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눈물로 베개가 젖은 채 잠에서 깼다. 나는 일어나 앉아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내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나는 거래를 해야 했다. 내 일시적인 안전을 아들을 위한 진짜 기회와 맞바꿔야 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최 반장님의 번호를 눌렀다. 전화벨이 몇 번 울린 뒤 누군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나이가 있지만 단호한 남자의 목소리였다. 나는 그 순간부터 더 거대한 기계의 톱니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다. 전화가 연결되었다. 나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을 마주하는데 익숙한 사람처럼 차분하고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여보세요. 나는 마른 침을 삼켰다. 네, 저는 서연이라고 합니다. 강릉에 계시는 김 사장님 딸입니다. 수화기 저편은 몇 초간 침묵했다. 라이터 켜는 소리가 들리더니 그의 목소리가 느리지만 또렷하게 들려왔다. 기억나는군. 무슨 일인가? 그 한마디 질문에 내 심장은 이미 내려앉았다. 나는 제대로 된 사람에게 전화했다는 것을 알았다. 아저씨를 뵙고 싶습니다. 급한 일인데 전화로는 말씀드리기 곤란해서요. 그는 이유를 묻지 않았다. 알겠네. 장소를 말하게. 우리는 낡은 버스터미널 근처의 작은 다방에서 만나기로 했다.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지만 누구도 서로에게 신경 쓰지 않는 곳이었다. 나는 일찍 도착해 문을 등지고 벽 쪽 자리에 앉았다. 설탕 없는 블랙커피를 시켰다.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컵을 든 손이 가늘게 떨렸다. 약 15분 후 한 남자가 들어서는 것이 보였다. 그는 색 바랜 셔츠에 낡은 바지를 입고 있었고 마르지만 꼿꼿한 자세를 하고 있었다. 퇴직한 경찰 간부처럼 보이지도 권력자처럼 보이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다. 너무나 많은 악을 보았음에도 여전히 똑바로 서기를 선택한 사람의 눈빛이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시선이 내게 멈췄다. 그는 다가와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소개도 없이 그는 말했다. 말해보게.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나는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재판부터 민우가 아빠를 따른 일, 50억짜리 카드, 민준의 이상한 징후들, 흥신소, 협박 이메일까지. 나는 민우의 노트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그의 쪽으로 살짝 밀었다. 나는 은행카드는 꺼내지 않았다. 아직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노트의 각 페이지를 아주 천천히 넘겼다. 그의 얼굴에는 감정이 거의 드러나지 않았지만 민우가 쓴 만약 엄마가 이걸 읽게 된다면 모든 일이 내 통제를 벗어났다는 뜻이야 라는 문장을 읽을 때 턱이 굳어지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그는 노트를 내려놓고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알고 있나? 12살짜리 아이가 이런 문장을 썼다는 건 단순히 똑똑하다는 게 아니야.
그 아이는 위험 속에 살고 있다는 뜻이지. 목이 메어왔다. 아저씨, 저를 믿으세요? 나는 나 자신조차 거의 들을 수 없을 만큼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오랫동안 나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믿네. 하지만 믿는 것과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문제야. 그는 주머니에서 펜을 꺼내 낡은 수첩에 몇 줄을 빠르게 적었다. 자네가 한 말들을 보면 전 남편은 단순히 수상한 사업가가 아니야. 만약 자금 세탁이 맞다면 그 배후에는 분명 거대한 조직이 있을 걸세. 자네와 아들은 이미 감시당하고 있어. 지금부터는 극도로 조심해야 해.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나는 마치 깊은 심연 앞에 서 있는 기분으로 물었다. 당장은 절대 혼자서 조사하지 말게. 누구도 고용하지 말고 인터넷으로도 알아보지 마. 모든 흔적은 역추적될 수 있어. 민우는요. 나는 거의 속삭였다. 그는 미간을 찌푸렸다. 아이는 아버지 손에 있지만 일반적인 의미의 인질은 아닐 수도 있어. 자네 전남편 같은 사람들에게 자식은 갑옷과도 같지. 직접적인 해를 가하지는 않겠지만 아이의 안전을 이용해 다른 사람을 통제할 걸세. 등골이 오싹해졌다. 아저씨, 저를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그는 나를 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숙고가 아닌 결정이었다. 확신할 수 없는 것은 약속하지 않겠네. 하지만 조용히 확인은 시작해보지. 그는 잠시 멈췄다가 목소리를 낮췄다. 마음의 준비를 하게. 진실이 드러날 때 돌아갈 길은 없을 테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왔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방향으로 다방을 나섰다. 그가 먼저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10분 더 앉아 주위를 살핀 뒤에야 일어섰다. 나는 한참을 걸어 여러 골목을 돈 뒤 아무도 따라오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택시를 타고 돌아왔다. 그날 밤 나는 민우에게서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단 한 문장이었다. 엄마 괜찮아? 나는 화면을 보며 눈물이 쏟아졌다.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조심스럽게 답장을 썼다. 엄마 괜찮아. 걱정 마. 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은 필요한 거짓말이었다. 그 후 며칠 동안 내 주위의 공기는 끈적하게 굳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창문 없는 방에 갇혀 사는 기분이었다. 모든 소리가 왜곡되어 들렸다. 나는 외출을 줄이고 꼭 필요할 때만 나갔다. 전화가 울릴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느 날 저녁 최 반장님이 전화했다. 그의 목소리는 매우 낮았다. 내가 대략적으로 확인해 봤는데 자네가 말한 것과 일치하는 정황들이 있네. 하지만 이 사건 작지 않아. 내가 믿을 만한 내부 사람들에게 알려놨네. 나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민우에게 위험은 없나요, 아저씨? 그는 몇 초간 침묵했다. 현재로서는 아이는 안전하지만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니야. 나는 그 조직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면 반응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들의 반응은 보통 매우 빠르고 잔인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나는 창가에 앉아 도로를 달리는 차들의 불빛을 보았다. 민우를 생각했다. 법정에서의 아들의 차가운 눈빛을 생각했다. 이제 나는 그것이 배신이 아니라 가면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내 아들이 살아남기 위해 써야만 했던 가면. 나는 만약 그날 내가 더 강하고 더 냉철했다면 민우가 자기 나이를 넘어선 짐을 짊어져야 했을까 자문했다. 그 질문에는 답이 없었다. 나는 그저 이제부터는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것만 알았다. 버림받은 아내로서가 아니라 싸우고 있는 어머니로서 어둠 속에서 나는 맹세처럼 한마디를 속삭였다. 민우야, 엄마를 기다려. 이번에는 엄마가 너를 혼자 두지 않을게. 최 반장님의 전화 이후 나는 반쯤 깨어있는 상태로 살았다. 매일매일이 얇은 다리를 건너는 것 같았고 발밑은 깊은 심연이었다. 언제 다리가 무너질지는 몰랐지만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만 알았다. 나는 민중과 그 배후 세력이 위험을 감지하기 시작하면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잘 알았다. 나는 생활 리듬을 완전히 바꿨다. 정해진 시간에 외출하지 않았고 같은 길을 하루에 2번 가지 않았다. 집을 나설 때마다 주위를 꼼꼼히 살폈다. 그것이 그저 내 두려움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방심하는 것보다는 두려워하는 것이 나았다. 민우는 더 이상 전화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아이가 우리 둘 모두의 안전을 지키려 애쓰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나는 민우가 침묵하는 한 아이가 아직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할 수밖에 없었다. 어느 날 오후 부모님을 위해 장을 보러 걸어가던 중 누군가 나를 쳐다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 느낌은 명확하지 않았지만 목덜미의 털이 곤두서기엔 충분했다. 나는 과일 가게에 멈춰서는 척하며 길가에 주차된 차의 사이드미러로 슬쩍 고개를 돌렸다. 미러에는 내 모습과 멀지 않은 곳에 서 있는 한 남자의 모습이 비쳤다. 그는 야구 모자를 눌러쓰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시선은 나를 향해 있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나는 오래 쳐다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나는 재빨리 오렌지 몇 개를 사고 작은 골목으로 꺾어 들어갔다. 여러 갈래길을 구불구불 지나 큰 길로 나왔을 때야 비로소 숨을 크게 내쉴 수 있었다. 그 남자가 정말로 나를 미행했는지는 몰랐지만 그 순간부터 나는 내가 감시망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오랫동안 망설였지만 결국 전화를 받았다. 김서연 씨, 아주 침착한 남자의 목소리였다. 누구시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너무 깊이 파고들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만약 제가 파고들지 않으면요? 수화기 저편에서 남자가 피식 웃었다. 그럼 모두가 안전하겠죠. 나는 여기서 모두가 민우를 포함한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다.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나는 목이 쉬어가는 것을 느끼며 말했다. 맞습니다. 하지만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 침묵할 줄 아는 사람보다 오래 살지는 못하더군요. 전화가 일방적으로 끊겼다. 나는 거실 한가운데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부엌에 계신 부모님은 아무것도 듣지 못하셨다. 나는 익숙한 집안을 둘러보았다. 처음으로 그 집이 너무나 연약하게 느껴졌다. 나는 그날 밤 바로 예비 휴대폰으로 최 반장님께 전화했다. 아저씨, 그들이 저에게 연락했어요. 수화기 저편에서 최 반장님은 몇 초간 침묵했다. 그럴 줄 알았네. 이제부터는 더 나쁜 상황에 대비해야 할 걸세. 민우에게 위험이 있나요? 아저씨? 내 목소리가 떨렸다. 당장은 아니겠지만 압박이 심해지고 있어. 그 아이 아주 똑똑하지만 결국 어린애일 뿐이야. 만약 그들이 아이가 중요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하면 어떻게든 되찾으려 할 걸세. 나는 심장이 쥐어짜이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아저씨는 지금 뭘 하고 계세요? 한 번에 강력한 타격을 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증거를 모으고 있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 시간. 그것은 민우와 나 둘 다에게 많지 않은 것이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창가에 앉아 유리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다. 퀭한 얼굴, 깊어진 다크서클. 나는 자문했다. 만약 내일 내가 사라진다면 누가 민우를 지킬까? 내가 쓰러진다면 내 아들에게 돌아올 길이 남아있을까? 다음 날 아침 나는 이전에 감히 생각조차 못했던 일을 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은행 카드를 꺼냈다. 50억 원. 그 숫자는 더 이상 미스터리가 아니라 하나의 자원이 되었다. 나는 그것을 소비하기 위해 쓰지 않았고 가만히 두지도 않았다. 나는 그 돈을 여러 개로 나누어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름의 여러 계좌로 이체했다. 나는 마치 체스말을 놓듯 모든 것을 천천히 신중하게 처리했다. 나는 만약 상황이 나빠지면 도망치거나 민우를 보호하거나 정보를 사는데 돈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더러운 돈은 손을 더럽힐 수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사람을 진흙탕에서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수단이기도 했다. 그날 오후 민우가 갑자기 전화했다. 통화는 매우 짧았지만 아들의 목소리는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엄마, 요즘 아빠가 엄마에 대해 자꾸 물어봐. 심장이 철렁했다. 뭘 물어보는데? 엄마가 뭘 하는지 누굴 만나는지. 엄마는 그냥 새로운 삶에 적응하고 있다고 말했어.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아무 말도 더 하지 마. 아빠가 또 물으면 그냥 모른다고 해. 민우는 몇 초간 침묵했다. 엄마, 내 생각엔 그들이 나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 같아. 나는 더 이상 평정을 유지할 수 없었다. 네가 무언가 가지고 있니? 민우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묻지 마, 엄마.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그 말이 내 심장을 찔렀다.
나는 내 아들이 아무것도 알아서 하기를 원치 않았다. 아이는 그저 숙제와 친구들 12살 아이의 일들을 걱정해야 했다. 민우야, 만약 위험하면 너 자신부터 지켜. 엄마는 생각하지 말고. 나는 한 글자 한 글자가 가슴을 찢는 것 같았지만 그렇게 말했다. 걱정 마, 엄마.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알아. 통화가 끝나고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나는 민우가 극도로 중요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으며 바로 그것이 아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을 아주 잘 알았다. 저녁 무렵 최 반장님이 짧은 문자를 보냈다. 몇몇 비정상적인 거래를 확인했네. 배우의 조직이 있는 게 맞아. 하지만 사건을 종결시키려면 더 높은 수준의 증거가 필요해. 나는 그 문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더 높은 수준의 증거. 머릿속에는 민우가 컴퓨터 앞에 앉아있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나는 모든 사건의 중심이 내 아들의 손에 있으며 이 게임이 곧 가장 위험한 단계로 접어들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일어나 칠흑 같은 밤하늘을 보았다. 마음속에서 차가운 결심이 솟아올랐다. 만약 그들이 끝까지 가기를 원한다면 나 또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증오 때문이 아니라 내가 민우의 엄마이기 때문에. 민우의 전화 이후 나는 한 가지를 분명히 알았다. 내 아들은 마지막 경계선에 서 있었다. 옳고 그름의 경계가 아니라 살아남거나 혹은 물러설 곳 없는 자들에게 짓밟히거나의 경계였다. 나는 더 이상 망설일 수도 나만의 안전을 선택할 권리도 없었다. 그날 밤 나는 방에 홀로 앉았다. 앞에는 은행카드, 민우의 노트, 그리고 예비 휴대폰이 놓여 있었다. 나는 처음으로 자신에게 냉정하게 생각하도록 허락했다. 만약 민우가 중요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그들을 두렵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이지만 동시에 내 아들을 표적으로 만드는 것이기도 했다. 나는 최 반장님께 전화했다. 이번에는 돌려 말하지 않았다. 아저씨, 민우가 그들이 아주 간절히 되찾고 싶어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수화기 저편은 몇 초간 침묵했다. 그럴 줄 알았네.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저씨. 만약 그들이 인내심을 잃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최 반장님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들은 흔적을 남기지 않고 신속하게 행동할 걸세. 나는 눈을 감았다. 민우를 보호해 주실 수 있나요? 국내라면 내가 어떻게든 해보겠지만 아이는 해외에, 그것도 제 아버지 손에 있네. 내가 직접 개입할 수는 없어. 나는 법에는 경계가 있지만 그들에게는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최 반장님은 한숨을 쉬었다. 침착함을 유지하게. 그리고 가능하다면 민우가 증거를 외부로 백업할 방법을 찾게. 우리가 그걸 손에 넣으면 그들은 아이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할 걸세. 나는 그가 보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전화를 끊고 나는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이 순간부터 나와 민우는 더 이상 평범한 모자가 아닌 두 명의 성인처럼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 생각에 심장이 조각조각 찢어지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민우에게서 문자가 왔다. 엄마, 백업 끝났어. 단 네 단어였지만 내 손이 떨렸다. 어디에? 나는 답장했다. 서로 다른 세 곳. 무슨 일 생기면 엄마는 올바른 사람에게 연락만 하면 돼. 나는 심호흡을 하며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너는 안전하니?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민우가 답장했다. 일단은 그 한 단어는 아니라는 말보다 나를 더 두렵게 했다. 그날 오후 나는 또 다른 이메일을 받았다. 더 이상 위협적인 말은 없었다. 단 한 문장뿐이었다. 만나고 싶습니다. 장소도 시간도 없었지만 나는 그들이 내 반응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두려워하면 그들은 밀어붙일 것이다. 내가 침묵하면 그들은 행동에 나설 것이다.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컴퓨터를 끄고 벽에 등을 기댄 채 앉아 있었다. 나는 민준의 넓은 집에서 살았던 몇 년을 떠올렸다. 언제나 그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 두려워했다. 나는 평생을 보이지 않는 두려움 속에서 살았지만 이번 두려움은 달랐다. 그것은 나를 냉철하게 만들었다. 그날 밤 민우가 전화했다.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낮았다. 엄마, 며칠 동안 전화 못할지도 몰라. 심장이 철렁했다.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시간을 좀 벌어야 해. 어떻게? 민우는 몇 초간 침묵했다. 협력하는 척 할 거야.
나는 벌떡 일어섰다. 안 돼, 민우야. 위험한 짓은 안 돼. 엄마,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이 더 빨리 압박해 올 거야. 아들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나는 그 속에 담긴 피로감을 느낄 수 있었다. 내 말 들어. 위험하다고 느끼면 다 버려. 알았지? 엄마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엄마는 너만 있으면 돼. 수학이 저편은 침묵했다. 그리고 민우가 아주 작게 말했다. 엄마, 나 엄마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눈물이 쏟아져 나왔지만 소리 내어 울지는 않았다. 민우야, 미안해. 왜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더 일찍 강해지지 못해서 네가 이런 짐을 짊어지게 해서. 내 아들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자책하지 마, 엄마. 엄마가 아니었으면 나 이렇게까지 노력하지도 않았을 거야. 통화가 끝났다. 나는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지금처럼 무력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그날 밤 나는 거의 잠들지 못했다. 모든 최악의 가능성을 생각했다. 작은 가방에 서류와 현금을 준비해 두었다. 민우가 보낸 모든 정보를 기록하고 신중하게 암호화하여 여러 곳에 저장했다. 나는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이것들은 남아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 날 아침 최 반장님에게서 문자가 왔다. 움직임이 있어. 몇몇 하부 조직원들이 철수하기 시작했네. 나는 문자를 읽으며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민우는요? 아직 이상 징후는 없어.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그것은 잠시뿐이었다. 나는 이 고요함이 거대한 파도 앞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 순간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제게 힘이 되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저를 응원해주세요.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바로 이와 같은 이야기가 온전히 전해질 수 있는 세상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혼자가 아니라고 느낄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저녁 무렵 나는 민우에게서 그날의 마지막 문자를 받았다. 엄마, 만약 내일 내가 연락이 안 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내가 말한 대로만 해. 나는 화면을 보았다. 눈물이 떨어져 글씨가 번졌다. 너는 돌아와야 해. 엄마가 기다릴 거야. 민우는 아주 빨리 답장했다. 돌아갈게. 약속해.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밤하늘을 보았다. 바람은 부드럽게 불었지만 내 마음속에는 폭풍이 일고 있었다. 나는 마지막 판이 테이블 위에 놓였다는 것을, 그리고 이번에는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민우의 마지막 문자 이후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침묵 속으로 들어섰다는 것을 알았다. 모든 것이 고요했지만 아주 작은 실수 하나로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는 시간이었다. 나는 더 이상 감정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다. 모든 행동, 모든 생각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했다. 나는 문을 단단히 잠그고 커튼을 굳게 쳤다. 방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희미한 스탠드 불빛만이 비출 뿐이었다. 나는 새 노트를 꺼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기 시작했다. 한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만약 내가 사라져도 진실은 남아야 했기 때문이다. 나는 아주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를 종이에 새기듯 썼다. 밖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도시가 여전히 시끄러웠다. 자동차 소리, 사람들 소리, 불빛들. 하지만 내 작은 방 안에서는 숨결 하나하나가 무거웠다. 나는 민준을 생각했다. 나는 그를 사랑했고 평생의 의지처라고 믿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이 사랑이었는지 아니면 자신을 잃어버린 한 여자의 맹목적인 의존이었는지 모르겠다. 자정 무렵 전화가 울렸다. 심장이 철렁했다. 나는 화면을 보았다. 낯선 번호. 나는 바로 받지 않았다. 마지막 벨이 울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전원을 껐다. 나는 만약 민우라면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이고 만약 그들이라면 더더욱 반응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오랫동안 조용히 앉아있다가 일어나 따뜻한 물 한 잔을 탔다. 내 손은 더 이상 예전처럼 떨리지 않았다. 아마도 두려움이 한계를 넘어서면 사람은 무섭도록 냉정해지는 모양이다. 나는 거울 속의 나를 보았다. 몇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여자가 있었다. 더 이상 연약한 모습도 쉽게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없었다. 그저 메마른 결의만 남아 있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최 반장님에게서 문자가 왔다. 어젯밤 몇몇 비정상적인 거래가 차단됐네. 그들이 서두르고 있는 게 맞아. 나는 재빨리 답장했다. 민우에게 영향은 없나요, 아저씨? 아직은. 하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게. 그들이 자네를 드러내도록 압박할 걸세. 나는 알았다. 민우를 건드릴 수 없게 되면 그들은 나에게로 방향을 틀 것이다. 내가 가장 접근하기 쉬운 약점이었다. 점심 무렵 나는 음식을 좀 사러 밖으로 나갔다. 최대한 평범하게 보이려 애썼다. 마트에 들어가 사람들 사이에 섞여 주위의 웃음소리를 들었다. 나는 만약 그들이 손을 쓰려 한다면 사람이 많은 곳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미행당하는 느낌은 여전히 나를 꽉 붙들고 있었다. 마트에서 막 나왔을 때 한 남자가 우연히 나와 부딪혔다. 죄송합니다. 그는 아주 빨리 말하고 그대로 가버렸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 순간 작은 물건 하나가 내 외투 주머니에 들어오는 것을 똑똑히 느꼈다. 나는 감히 돌아보지 못했다. 나는 조금 더 걸어가 근처 공중 화장실로 들어갔다. 문을 잠그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나는 그 물건을 꺼냈다. 작게 접힌 쪽지였다. 위에는 손으로 쓴 한 줄의 글씨만 있었다.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마시오. 서명도, 설명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이것이 그들이 행동에 나서기 전에 마지막 메시지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쪽지를 구겨 변기에 넣고 물을 내렸다.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나는 거울 속의 나를 보며 이것이 인간의 한계인가 자문했다. 하지만 그 직후 나는 민우를 생각했다. 돌아갈게라고 말하던 아들의 목소리를 생각했다. 그리고 나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오후에 나는 암호화된 이메일 한 통을 받았다. 민우가 미리 알려준 프로그램으로 열었다. 내용은 아주 짧았다. 엄마, 그들이 의심하기 시작했어. 난 괜찮아. 반응하지 마. 나는 한 글자 한 글자가 심장을 찌르는 듯한 고통 속에서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내 아들은 적의 속을 한가운데서 순종적인 아들 역할을 연기하면서 동시에 목숨을 건 비밀을 지켜야 했다. 그날 밤 최 반장님이 전화했다. 그의 목소리는 매우 심각했다. 서연아, 솔직하게 말하지. 만약 앞으로 24시간 안에 그들이 원하는 것을 되찾지 못하면 아주 큰 병고가 생길 수 있어. 무슨 병고죠? 민우가 현재 위치에서 강제로 옮겨지거나 혹은 자네가 모습을 드러내도록 강요받거나. 나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만약 제가 나타나면요? 그들은 자네를 이용해 거래를 하려 할 걸세. 나는 피식 웃었다. 눈물 없는 웃음이었다. 그렇다면 아저씨 생각에는 제가 나타나야 할까요? 수화기 저편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내가 그걸 조언해 줄 수는 없네. 하지만 만약 자네가 선택한다면 일이 터졌을 때 누구도 덮을 수 없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두겠네. 나는 결정이 내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았다. 전화를 끊고 나는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모든 시나리오를 생각했다. 내가 잡히고 위협당하고 심지어 사라지는 것까지. 나는 두려웠지만 그 두려움은 더 이상 나를 마비시키지 않았다. 그것은 나를 그 어느 때보다 더 냉철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동력이 되었다. 나는 노트북을 열어 민우가 보낸 모든 것을 다시 확인했다. 한 번 더 백업하여 다른 보안 메일함으로 보냈다. 만약 내가 7일 동안 로그인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전달되도록 시간을 설정했다. 나는 모든 것을 운에 맡기지 않았다. 자정이 가까워졌을 때 전화가 걸려왔다. 이번에는 민우의 번호였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엄마, 아들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다. 나 여기 있어. 아빠가 어디론가 갈 준비를 하는데 나를 데려가지 않으려 해. 나는 숨을 죽였다. 너 지금 어디야? 방 안. 문 잠갔어. 내 말 들어. 무슨 일이 있어도 방에서 나오면 안 돼. 만약 그들이 들어오면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야 해. 알아. 민우는 말하고 잠시 침묵했다. 엄마, 만약 내일 일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아니, 나는 말을 잘랐다. 너는 돌아올 거야. 엄마는 다른 건 허락하지 않아. 수화기 저편에서 깊은 숨소리가 들렸다. 노력할게. 통화가 끝났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벽에 등을 기댔다. 나는 오늘 밤이 기다림의 마지막 밤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 후에는 비치거나 혹은 완전한 어둠일 것이다. 나는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민우야,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야 해. 그날 아침 나는 동이 트기도 전에 잠에서 깼다. 충분히 자서가 아니라 더 이상 잠들 수 없었기 때문이다.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정신은 무섭도록 또렷했다. 나는 마치 모든 신경이 팽팽하게 당겨져 강한 충격에 끊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것 같았다. 나는 불을 켜지 않고 침대에 앉아 시계가 째깍거리며 무겁게 흘러가는 소리를 들었다. 휴대폰에는 민우에게서 온 새 메시지가 없었다. 그 침묵이 나를 불안하게 하면서도 동시에 안심시켰다. 아이가 아직 침묵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발각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나는 주문처럼 머릿속에서 그 말을 되풀이했다. 오전 8시쯤 최 반장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쉬어 있었다. 서연아, 그들이 사람들을 빼기 시작했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사람을 뺀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아저씨? 큰 수를 두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야. 밑에 놈들이 빠져나간다는 건 보통 위에서 한 방을 날리기 위한 위장이지. 나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민우는요? 아직 나쁜 소식은 없어. 하지만 준비해야 해. 그들이 자네를 나오게 하려 한다면 절대 혼자 가서는 안 돼. 아저씨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특별팀에 알려놨네. 하지만 우리가 너무 일찍 나설 수는 없어. 모든 것은 타이밍이 맞아야 해. 타이밍. 또 시간이었다. 나는 마치 체스판 위에 놓인 말처럼 언제 움직여질지 선택할 권리가 없는 기분이었다. 전화를 끊고 나는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준비하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 나는 작은 복사 가게에 들러 암호화된 모든 중요 자료를 인쇄하여 봉투에 밀봉했다. 그것들을 여러 개로 나누어 시간 지정 배달 서비스를 통해 세 곳의 다른 주소로 보냈다. 만약 이틀 안에 내가 명령을 취소하지 않으면 이 봉투들은 정해진 곳으로 자동 배달될 것이었다. 그 일을 마치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적어도 모든 것을 한 바구니에 담아두지는 않았다는 안도감이었다. 점심 무렵 민우에게서 전화가 왔다. 갑작스러운 전화에 내 손이 떨렸다. 엄마. 아들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분명했다. 아빠가 알아버렸어.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뭘? 내가 가지면 안 되는 걸 가지고 있다는 걸. 머리에 피가 쏠리는 기분이었다. 너 지금 어디야? 차 안. 무슨 차? 아빠 차. 나 지금 어디론가 끌려가고 있어. 나는 벌떡 일어섰다. 민우야, 침착하게 내 말 들어. 똑똑히 들리니? 응. 아무 말도 더 하지 마. 짧게만 대답해. 너 다친 데는 없어? 아직은이라는 한 단어가 칼날처럼 내 심장을 베었다. 그거 가지고 있니? 민우는 몇 초간 침묵했다. 응. 나는 눈을 감았다. 내 말 들어. 만약 아빠가 물으면 아직 어디에도 보내지 못했다고 말해. 시간을 끌어. 알았어. 수화기 저편에서 급정거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민우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다. 엄마, 만약 내가 좀 이따 전화 못하면? 아니, 나는 거의 소리쳤다. 너는 전화해야 해. 엄마가 기다리고 있어. 수화기 저편에서 민우가 가볍게 숨을 쉬었다. 노력할게. 통화가 끊겼다. 나는 방 한가운데 얼어붙은 채 여전히 귀에 휴대폰을 대고 서 있었다. 마치 그렇게 하면 아들의 목소리를 더 들을 수 있을 것처럼 나는 즉시 최 반장님께 전화했다. 아저씨, 민우가 끌려갔어요. 그의 목소리가 즉시 긴장으로 가득 찼다. 침착하게 아이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아나? 몰라요. 그냥 아빠 차 아니라고만 했어요. 의심스러운 장소들을 추적하도록 사람을 붙이겠네. 하지만 준비하게. 그들이 자네에게 거래를 위해 연락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해. 나는 알았다. 그들은 민우를 이용해 내가 가진 것을 내놓게 하거나 혹은 나를 영원히 침묵시키려 할 것이다.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내 전화가 울렸다. 낯선 번호. 나는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다. 김서연 씨. 익숙하지만 냉정해서 소름 끼치는 남자의 목소리였다. 원하는 게 뭐죠?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당신 아들을 위해서라도 협조하는 게 좋을 겁니다. 당신들이 내 아들을 데리고 있나요? 아이는 자기 아버지와 함께 아주 안전하게 있습니다. 당신이 분별 있게 행동한다면 말이죠. 나는 피식 웃었다. 메마른 웃음이었다.
내가 뭘 하길 원하죠? 당신과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놓으시오. 그리고 그 어리석은 짓거리들은 전부 멈추고. 어디서요? 나중에 알려주지. 하지만 먼저 당신의 성의를 보여야 할 거야. 어떻게요? 모습을 드러내는 것으로. 나는 침묵했다. 나는 이것이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것을 알았다. 만약 제가 나타나면 제 아들은 풀려나나요? 그건 당신의 협조에 달려있지. 나는 눈을 감았다. 내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수화기 저편은 몇 초간 침묵했다. 그리고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아주 가까이에서 민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너 괜찮니? 나 괜찮아. 아들의 목소리는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나는 그 속에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다. 엄마가 갈게.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 안. 민우의 목소리가 끊겼다. 통화가 끝났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나는 내가 이미 파놓은 덫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동시에 내가 가지 않으면 민우에게는 기회가 없다는 것도 알았다. 나는 결정을 내리기 전 마지막으로 최 반장님께 전화했다. 그들이 저를 나오라고 해요. 그는 한숨을 쉬었다. 그럴 줄 알았네. 내 말 듣게. 가되 맹목적으로 지시를 따르지는 마. 내가 안전거리를 두고 사람을 붙이겠네.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약속하지. 진실은 묻히지 않을 걸세. 나는 전화를 끊고 간단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예비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나는 거울 속의 나를 보고 작게 말했다. 민우야, 엄마가 간다. 등 뒤에서 문이 닫혔다.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내 마음속에서 그것은 돌아갈 길 없는 문이 닫히는 소리였다. 해가 질 무렵 집을 나섰다. 가방도 신분증도 없이 오직 예비 휴대폰과 오단감에 깊숙이 숨긴 작은 메모리 카드 하나만 가지고 있었다. 이 순간부터 내 모든 행동이 기록되고 과장되고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민우가 그들 손에 있었고 나는 망설임으로 아들의 목명을 도박할 수 없었다. 골목을 나서자마자 휴대폰이 울렸다. 메시지가 나타났다. 택시를 탈 것, 개인 차량 이용 금지, 누구에게도 전화 금지. 나는 답장하지 않고 천천히 다가오는 택시를 향해 손을 들었다. 기사는 피곤한 얼굴의 중년 남성이었고 내게 많은 것을 묻지 않았다. 나는 다음 메시지가 보낸 주소를 읽었다. 인천항 근처의 낡은 창고 단지. 몇 년 동안 버려진 곳이었다. 차가 민우가 어렸을 때 함께 지나다녔던 익숙한 길들을 지났다. 나는 창밖을 보았다. 스쳐 지나가는 가로수들, 수많은 운명을 삼켰음에도 아무 일 없다는 듯 평온한 도시. 머릿속에는 차 안의 민우 모습이 계속 떠올랐다. 나 괜찮아라고 말하던 아들의 목소리. 하지만 나는 그것이 껍데기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택시가 멈추자 나는 돈을 내고 내렸다. 이곳의 공기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기름 냄새로 무거웠다. 해는 이미 졌고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얼룩진 벽 위로 쏟아져 내렸다. 나는 잠시 서서 주위를 살폈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바로 그 텅 빈 공간이 나를 더욱 경계하게 만들었다.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다. 직진할 것, 뒤돌아보지 말 것. 나는 걸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몇 킬로그램씩 무거워지는 것 같았다. 나는 최 반장님의 당부를 기억했다. 과장된 반응을 보이지 말고 감정을 드러내지 말라고. 하지만 민우를 생각하자 심장이 꽉 죄이는 것 같았다. 창고 문이 열리고 차가운 백색 불빛이 쏟아져 나왔다. 나는 안으로 들어섰고 문은 등 뒤에서 즉시 쾅 하고 닫혔다. 그 소리는 마치 판결처럼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안은 텅 빈 넓은 공간이었고 중앙에는 금속 테이블과 의자 몇 개가 있었다. 민준이 그곳에 앉아 있었다. 내 전남편, 한때 내 세상의 전부였던 남자. 그는 나를 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예전처럼 자신만만하거나 오만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차갑고 날카로웠다. 왔군. 나는 그에게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섰다. 내 아들은 어디 있죠? 민준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당신은 언제나 아들 얘기뿐이군. 내 아들, 이리 데려와요. 나는 돌려 말하지 않았다. 민준은 일어나 내 쪽으로 몇 걸음 다가왔다. 진정해, 아이는 안전해. 당신 방식의 안전이겠죠.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다. 민주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테이블로 돌아가 물병을 들고 2개의 컵에 물을 따랐다. 앉아. 어른답게 이야기 좀 하자고. 이야기하러 온 거 아니에요. 알아. 그는 정말 피곤하다는 듯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당신도 알아야 해. 모든 게 너무 멀리 와버렸어. 아니요, 당신이 모든 걸 너무 멀리 밀어붙인 거죠. 내 목소리는 차가웠다. 민준이 피식 웃었다. 당신은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군. 내가 이 모든 걸 한 것도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였어. 어떤 가족이요?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당신이 나를 내쫓고 내 아들을 인질로 만든 그 가족 말이군요. 민준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말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당신이야말로 행동 조심했어야죠. 창고 안의 공기가 끈적하게 굳어졌다. 나는 이것이 단순히 전부부 사이의 대화가 아니라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두 진영의 대결이라는 것을 알았다. 민준이 손짓하자 뒤편에서 한 남자가 민우를 데리고 나왔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민우, 내 아들이 그곳에 서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나를 보자 아이는 아주 작게 고개를 저었다. 신호처럼. 나는 알았다. 아이는 내가 아무것도 드러내지 말라고 말하고 있었다. 괜찮니? 나는 최대한 평범한 목소리를 유지하며 물었다. 응, 괜찮아. 민우가 대답했다. 민준이 손을 흔들자 다른 남자는 몇 걸음 물러섰지만 여전히 민우 가까이에 있었다. 이제 봤지? 민준이 말했다. 나는 아이를 해치지 않아. 하지만 그건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어. 당신이 원하는 건 안 가지고 왔어요. 나는 천천히 말했다. 민준이 미간을 찌푸렸다. 내 인내심을 시험하지 마. 시험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다. 저는 거래를 원해요. 민준이 웃었다. 기쁨 없는 웃음이었다. 당신이 아직 조건을 걸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당신이 자기 자식을 해칠 배짱은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말했다. 민준은 침묵했다.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단 1초였다. 하지만 나는 보았다. 당신은 그걸로 자신을 구해야겠죠. 나는 말을 이었다. 그리고 나는 내 아들의 자유가 필요해요. 민주는 등을 돌려 몇 걸음 걷다가 다시 돌아섰다. 당신과 아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넘겨. 그럼 당신과 아이가 여기서 떠나게 해주지. 우리는 서로 모르는 사람처럼 사는 거야. 아니요. 나는 즉시 대답했다. 민주는 멈칫했다. 아니요. 나는 일부만 넘길 거예요. 당신이 당장 위기에서 벗어날 만큼만. 나는 말했다. 나머지는 내가 가지고 있겠어요. 민주는 나를 보았다. 그의 눈빛은 놀라움에서 분노로 바뀌었다. 지금 불장난하는 거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불길 속에 서 있는 건 당신이에요. 민우가 나를 보았다. 아이의 눈빛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나는 그 속에서 걱정과 함께 믿음을 보았다. 민주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마침내 그가 피식 웃었다. 당신 변했군. 당신이 나를 변하게 만들었죠. 나는 대답했다. 민주는 민우를 보고 다시 나를 보았다. 좋아. 그가 말했다. 10분 주지. 당신 사람한테 전화해서 그거 가져오라고 해. 전화 안 해요. 나는 말했다. 내가 말한 그것은 이미 발송됐어요. 만약 내가 여기서 안전하게 나가지 못하면 그건 당신이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손에 자동으로 들어갈 거예요. 공기가 얼어붙었다. 민주는 나를 마치 처음 보는 낯선 사람처럼 쳐다봤다. 네가 감히 하죠. 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괴물의 목에 칼을 들이댔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이 손을 놓거나 혹은 모두가 피를 보거나 어딘가의 어둠 속에서 나는 다른 톱니바퀴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다. 창고 안의 공간은 내 말 한마디에 얼어붙은 듯했다. 나는 가슴 속에서 망치질처럼 쿵쾅거리는 내 심장 소리를 똑똑히 들을 수 있었다. 민주는 내 맞은편에 서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권력자의 자신감이 아니라 벼랑 끝에 몰린 자의 망설임이 서려 있었다. 나는 그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순간 나 자신과 민우뿐만 아니라 그와 그 배우 세력 모두에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민주는 내게 천천히 다가왔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었다. 날 압박하는군. 전 그저 저 자신과 제 아들을 구하고 있을 뿐이에요.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분명하게 대답했다. 그는 민우를 쳐다보았다. 내 아들은 등을 꼿꼿이 세운 채 더 이상 시선을 피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다. 나는 아이에게서 시간이 아닌 위험이 강요한 가슴 아픈 성숙을 보았다. 데이터 자동 발송 따위의 장난으로 날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착각이야. 민준이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확신이 없었다. 위협이 아니에요. 나는 대답했다. 보장이죠. 당신도 잘 알잖아요. 당신이 나와 민우에게 손을 대는 순간 당신에게도 돌아갈 길은 없다는 걸. 민주는 비웃었지만 입가가 미세하게 떨렸다. 넌 바깥의 놈들을 나보다 더 믿는 건가?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당신이 당신 아들을 위험에 빠뜨린 그날부터 나는 더 이상 당신을 믿지 않아요. 그 말은 마치 칼날 같았다. 민주는 돌아섰다. 그는 몇 걸음 걷다가 주먹을 꽉 쥐었다. 나는 그 안에서 나 때문이 아니라 생존 본능과 남은 한 톨의 혈육 사이에서 갈등하는 그의 모습을 똑똑히 보았다. 갑자기 창고 밖에서 급정거하는 차 소리가 들렸다. 크지는 않았지만 안에 있는 모두를 긴장시키기엔 충분했다. 민우 옆에 서 있던 남자가 문 쪽을 힐끗 보며 손을 재킷 안으로 가져갔다. 민준이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사람을 불렀군. 말했잖아요. 나는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했다. 전 아무도 부르지 않았어요. 모든 것은 미리 설정되어 있었을 뿐이에요.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서두르지 않지만 단호한 발걸음. 나는 그 걸음걸이를 즉시 알아차렸다. 수상한 사업가들의 것이 아니라 규율에 따라 행동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의 것이었다. 민준도 알아차렸다. 그의 얼굴이 아주 짧은 순간 창백해졌다. 일을 크게 벌였군, 정말. 제가 아니에요. 나는 말했다. 진실이 스스로 길을 찾아 나선 것뿐이죠. 창고 문이 활짝 열리고 손전등 불빛이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단호한 남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순간 모든 것이 터져 나왔다. 민우 옆에 있던 남자가 아이를 잡아채려 했지만 민우는 순식간에 몸을 피해 내 쪽으로 달려왔다. 나는 팔을 벌려 아들을 꽉 끌어안았다. 내 품 안에서 가늘게 떨리는 작은 몸이 느껴졌다. 이제 괜찮아, 아들. 나는 속삭였다.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그는 저항하지도 도망치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그곳에 서서 나와 민우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당신은 졌어요. 나는 승리자의 목소리가 아닌 극도의 피로감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난 아주 오래전에 졌어. 경찰들이 신속하게 남아있던 사람들을 제압했다. 수갑이 철컥하고 차갑게 채워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 광경을 오래 보지 않았다. 나는 그저 민우를 끌어안고 아이의 얼굴을 내 가슴에 묻었다. 아이가 정말로 안전하게 여기 있다는 것을 확인하려는 듯 익숙한 아들의 채취를 깊이 들이마셨다. 최 반장님이 마지막으로 들어왔다. 나와 민우를 보자 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나는 그가 약속을 지켰다는 것을 알았다. 아이는 괜찮은가? 그가 물었다. 네. 나는 목이 잠긴 목소리로 대답했다. 민우가 고개를 들어 최 반장님을 보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그는 민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의 눈빛이 드물게 부드러워졌다. 아주 잘했다. 그 말에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더 이상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우리 두 모자가 겪어야 했던 모든 것이 마침내 인정받았다는 안도감 때문이었다. 민주는 내 옆을 지나 끌려나갔다. 창고를 나서기 전 그는 멈춰서서 나를 돌아보았다. 서연아,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는 아주 낮았다. 나는 오랫동안 그를 보았다. 사과가 당신이 망가뜨린 것들을 되돌릴 수는 없어요. 나는 말했다. 민주는 고개를 숙이고 걸어나갔다. 밖은 이미 깊은 밤이었고 공기는 서늘했다. 나는 민우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왔다. 마치 몇 달간 이어진 악몽에서 막 빠져나온 기분이었다. 뒤에서는 경찰차의 경광등이 깜박였지만
아주 오랜만에 내 마음속은 고요했다. 민우가 내 손을 살짝 쥐었다. 엄마. 응. 엄마가 안 올 줄 알았어. 나는 멈춰서서 아들을 다시 꽉 끌어안았다. 엄마가 약속했잖아. 꼭 온다고. 민우는 내 어깨에 고개를 묻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나는 아이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마침내 내려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조사도 재판도 과거와 마주해야 할 긴 날들도 남아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순간부터 나와 아들은 가장 거대한 어둠에서 벗어났다. 우리는 뒤돌아보지 않고 걸었다. 앞으로의 길이 험난할지라도 적어도 그 길에는 빛이 있었다. 창고에서의 그날 밤 이후 나와 민우의 삶은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요란하거나 화려한 변화가 아니라 큰 비가 내린 뒤의 땅처럼 조용하고 깊은 변화였다. 모든 것은 그대로 있었지만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다. 우리는 그날 밤 안전한 곳으로 옮겨졌다. 민우는 관계 당국의 제안에 따라 안전 가옥에 머물게 되었다. 나는 반대하지 않았다. 아주 오랜만에 나는 다른 사람이 내 아들을 보호하도록 허락했다. 이제 아이의 안전은 엄마의 품만으로는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 후의 날들은 천천히 흘러갔다. 나는 계속해서 조사를 받고 진술을 하고 정보를 보충했다. 나는 첫 징후부터 창고에서의 만남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더하지도 빼지도 않았다. 나는 피곤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정신이 맑았다. 민주는 조사를 위해 구속 수감되었다. 나는 그를 다시 만나지 않았고 만나고 싶지도 않았다. 내게 그 남자는 자신의 친아들을 위험 속으로 밀어넣는 길을 선택한 그 순간에 이미 끝난 사람이었다. 민우는 말이 줄었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상시적인 긴장감도 차가운 경계심도 없었다. 아이는 더 깊이 잠들기 시작했다. 어떤 밤에는 나는 방문 밖에서 아이가 자는 모습을 보았다. 그 규칙적인 숨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온해졌다. 어느 날 오후 민우가 내 맞은편에 앉아 물컵을 빙빙 돌리며 말했다. 엄마, 응, 나중에 엄마는 아빠를 원망할 거야? 갑작스러운 질문에 나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모르겠어.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예전처럼 화가 나지는 않지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갈 수도 없을 것 같아.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나는 아이가 스스로 답을 찾았다는 것을 알았고 나는 그것을 존중했다. 사건은 점차 수면 위로 드러났다. 언론은 공식적인 정보들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어둠 속에만 존재했던 이름들, 숫자들, 관계들이 공개적으로 언급되었다. 나는 내가 그 사건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읽는 것처럼 낯설게 느껴졌다. 누군가는 나를 피해자라고 불렀고 누군가는 운이 좋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대가가 무엇이었는지는 나만이 알았다. 아무도 내가 잠 못 이루던 밤들을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민우의 목소리에 심장이 멎을 뻔했던 순간들을 보지 못했다. 한 번은 조사를 마친 후 최 반장님이 나를 만났다. 그는 오랫동안 나를 보더니 말했다. 자네 생각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군. 나는 피식 웃었다. 아니에요. 전 그저 다른 선택지가 없었을 뿐이에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선택지가 없다고 해서 누구나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내는 건 아니지. 그 말은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나를 따라다녔다. 나는 1년 전에 나를 생각했다. 남편에게 의존하며 희생만 하면 평온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던 여자. 만약 그때로 돌아간다면 나 자신조차도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 거라고 믿지 못할 것이다. 민우는 잠시의 휴식 후 학교로 돌아갔다. 아이를 등교시키는 첫날 나는 교문으로 들어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았다. 작은 체구였지만 등은 꼿꼿했다. 아이가 나를 돌아보며 아주 작게 웃었다. 엄마, 이제 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학교 끝나면 데리러 올게. 그때 나는 깨달았다. 내가 되찾은 것은 단순히 아들의 안전만이 아니었다. 위협받거나 거래당하지 않고 온전한 의미의 엄마가 될 수 있는 권리였다. 그 후 저녁 시간 작은 집에는 점차 웃음소리가 돌아왔다. 많지도 시끄럽지도 않았지만 진짜였다. 민우는 아주 평범한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다. 어려운 숙제, 새로 사귄 친구,
학교 농구 경기. 나는 끼어들거나 캐묻지 않고 조용히 들었다. 나는 아이가 너무나 오랫동안 어른인 척 해야 했던 시간들을 보상받듯 진정한 아이가 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었다. 때로는 아이가 너무 일찍 성숙해야 했던 사실에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가 그 어둠에 잠식당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어느 날 저녁 내가 청소를 하고 있을 때 민우가 다가와 작은 USB 하나를 내밀었다. 이거 이제 다 지웠어. 나는 그것이 한때 아이를 위험에 빠뜨렸던 것임을 알았다. 확실하니?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가지고 있고 싶지 않아. 나는 USB를 받아 서랍에 넣고 잠갔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과거는 제자리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잊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날 밤 나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민준을 그가 잃어버린 것들을 생각했다. 더 이상 증오하지는 않았지만 동정심도 없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나는 잠든 민우를 보며 이불을 살짝 덮어주었다. 마음속에서 아주 낯선 감정이 피어올랐다. 승리감도 통쾌함도 아닌 평온함. 내가 수년 동안 잃어버렸던 바로 그 평온함이었다. 나는 앞으로의 인생이 저절로 평탄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흉터도 지울 수 없는 기억도 남아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와 아들은 폭풍 속에서 똑바로 서는 법을 배웠다는 것도 알았다. 밖에서는 바람이 창문을 부드럽게 스쳤다. 나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아주 오랜만에 나는 내가 그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살고 있다고 느꼈다. 폭풍이 지나간 후 시간은 아주 낯선 방식으로 흘러갔다. 요란하지도 서두르지도 않았지만 우리 두 모자의 삶에 깃든 작은 변화 하나하나를 느낄 수 있을 만큼 깊었다. 나는 더 이상 막연한 두려움 속에 잠에서 깨거나 전화벨 소리에 깜짝 놀라지 않았다. 아침은 따뜻한 밤 냄새와 등교 준비를 하는 민우의 부산한 소리로 시작되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이 소박한 일상들이 이제는 소중한 선물이 되었다. 민준의 재판은 몇 달간의 조사 끝에 열렸다. 나와 민우는 법정에 직접 대질 신문을 받지는 않았지만 추가 진술을 해야 했다. 판결에 대한 공식적인 통보를 들었을 때 나는 오랫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기뻐서도 슬퍼서도 아니었다. 그저 아주 무거운 문 하나가 마침내 닫혔다는 느낌이었다. 민우가 아주 작게 물었다. 엄마, 이제 정말 다 끝난 거야? 나는 아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우리한테는 끝났어. 아들은 더 이상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아이의 마음속에서도 과거의 한 부분이 막 내려졌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고통스러운 기억이나 누군가의 동정의 의지에 살고 싶지 않았다. 나는 가장 작은 일부터 시작해 일자리를 찾았다. 처음에는 아주 어려웠다. 나는 너무 오랫동안 사회와 단절되어 있었다. 기술은 녹슬었고 자신감도 많지 않았다. 하지만 매일 밤 집에 돌아와 묵묵히 공부하는 민우를 보면 나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어떤 날은 너무 피곤해서 그냥 주저앉아 혼자 울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일어서는 법을 배웠다. 내가 원래 강해서가 아니라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그 과정에서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약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우는 점차 제 나이에 맞는 모습으로 돌아왔다. 아이는 더 많이 웃었고 친구를 사귀기 시작했으며 아주 소박한 꿈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한 번은 아이가 말했다. 엄마, 나 나중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럼 수학 잘해야겠네. 민우는 아주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하지만 다시는 나쁜 일에 쓰고 싶지 않아. 그 말에 내 심장이 내려앉았다. 나는 손을 뻗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너는 아주 잘했어. 저녁마다 두 모자는 밥을 먹으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아이에게 과거에 대해 너무 많이 묻거나 아픈 기억을 파고들지 않았다. 아이가 스스로 말하고 싶을 때를 기다렸다. 나는 때때로 사랑이란 다그쳐 묻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것이라는 걸 배웠다. 1년 후 나는 작은 꽃집을 열었다.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았다. 그저 내가 좀 더 느리게 살아갈 수 있는 충분히 조용한 공간이었다. 내가 만드는 꽃다발 하나하나에는
그것을 받는 사람이 어제보다 더 평온한 하루를 보내기를 바라는 소박한 소망이 담겨 있었다. 민우는 종종 방과 후에 나를 도왔다. 아이는 말이 많지 않았고 조용히 일만 했다. 하지만 나는 아이가 그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진정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방식이라는 걸 알았다. 한 번은 손님이 내게 물었다. 행복하세요? 나는 오랫동안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저는 평온해요. 그리고 지금 저에게는 평온이 바로 행복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나는 더 이상 민준을 원망하지 않았다. 완전히 용서해서가 아니라 원망은 나 자신을 올가맬 뿐이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이제 내 인생을 책임질 사람은 그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었다. 민우는 매일 자랐다. 아이는 더 이상 그 옛날 법정의 차가운 소년이 아니었다. 아이는 생각할 줄 알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청소년이 되었다. 때때로 나는 아들을 보며 자랑스러움과 함께 가슴 아픈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나는 감사했다. 아이가 살아남아 돌아와 어둠에 삼켜지지 않은 것에 감사했다. 어느 날 저녁 민우가 내 옆에 앉아 불쑥 말했다. 엄마, 만약 그날 엄마가 오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 용기를 내지 못했을 거야. 나는 아들을 보며 고개를 저었다. 만약 그날 네가 버텨주지 않았다면 엄마에게도 올 기회조차 없었을 거야. 두 모자는 서로를 보며 함께 웃었다.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이 우리 둘을 묶어준 끈이 단순한 혈연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의 동행이었다는 것을 서로 알고 있었다. 나는 앞으로도 인생에 시련이 있을 것이라는 걸 안다. 하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두렵지 않다. 나는 똑바로 서는 법을 배웠고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은 품위 있게 살며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킬 권리가 있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민우와 오늘의 나 자신이었다. 나는 이 이야기를 비극을 말하기 위해서도 고통을 미화하기 위해서도 쓰지 않았다. 나는 삶에서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실은 자기 자신을 되찾아야 하는 순간일 뿐이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 쓴다. 나는 세상의 여성들, 어머니들이 희생이 자신을 잃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사랑이 인내를 의미하지 않고 침묵이 언제나 안전한 선택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기를 바라며 쓴다. 삶은 우리가 약하다고 해서 더 가벼워지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제때에 일어설 용기를 낸다면 우리에게 힘을 줄 것이다. 너무 많은 것을 잃기 전에 자기 자신의 가치를 깨닫기를 바란다. 두려움 때문에 자기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 내 이야기는 무너짐에서 깨달음으로, 두려움에서 평온으로 가는 여정이었다. 그것은 단순히 한 어머니와 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삶 속에서의 선택과 책임, 그리고 용기에 대한 교훈이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가족, 믿음, 그리고 인간의 내면의 힘에 대한 다른 시각을 선사하기를 바란다. 만약 이 이야기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긍정적인 가치를 널리 퍼뜨려 더 많은 사람들이 삶의 어려운 시기에서 일어설 동기를 찾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